근데 생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네. 뭐죠? 좋아서 그런 거지 뭐 이런 것도. 아니 있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또 하나는 저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자주 넘어가는데 네, 열심히 일하는 건 맞는데 많이 좀 봐주세요. 네, 자주는 힘들죠. 네.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를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 오셨죠?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장은 없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날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날을 지정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하루 쉬게 해주면 뭐. 우린 뭐 저 365일이 대통령. 항상 근데 대통령과 자꾸 정치 방송 하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과 국민들이 항상 이렇게 화합해서 잘 가야죠. 아, 화합이 잘 된다. 네. 예, 한번 도발해봤습니다. 네, 단정 둘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크게 도움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네,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거버넌스 포럼에서 그 일본 그 전문가 모셔서 어제였군요. 밸류업 얘기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한국 밸류업을 위해서 4가지 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 전문가가 일본이 어떻게 밸류업에 성공했는지 3가지 성공 요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한국 밸류업을 위한 4가지 제안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 독립된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에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보신 적 있나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그런 게 있어요? 예,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진짜 더럽게 재미없습니다. 거의 공치사가 대부분이고 뭐 사회공헌 활동한 얘기 나오고 뭐 그냥 뭐 이런 이사회가 구성돼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정말 재미없는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독립적으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하고 다르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사업 보고서 내는 거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실제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뭔가 문제 제기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 유심히 보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든 공시든 취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심심하면 가서 이렇게 계속 뒤져보는. 예, 저도 한참 공시 볼 때는 그냥 보고 있으면 무슨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재밌어요 그게? 예,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근데 그 맥락을 이해하고 예. 그러면 되게 재밌는데 예. 그것 자체는 매우 건조하지. 근데 이제 이게 왜 요때 나왔을까? 요걸 알면 이제 진짜 한 편의 드라마지. 그쵸. 기업 드라마지. 예,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편 기대되는 거 있잖아요. 이 다음에 요거 나올 때 됐는데 그러고 그게 딱 있는데 나와버려. 딱 나오면 오케이 나왔구나. 그래서 진짜 맞는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되게 재밌는데 네.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보다 보면 마니아들이 생기고 마니아들이 그런 얘기를 좀 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또 전달하고 뭐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립된 거버넌스 개선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사회 구성 멤버를 모두 표기해라라는 얘기는 이 밸류업의 주체가 경영진이 아니라 이사회임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한국 거버넌스의 문제는 이제 그 이른바 오너라고 불리는 대주주와 경영진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이 경영진은 어디까지가 경영진이에요? 경영하는 사람이 경영진이죠. 아니 기본적으로 뭐 그 임원을 통상 경영진이라고 하는데 임원 중에서도 이제 등기 임원이 있고 비등기 임원이 있거든요. 네. 통상 이제 등기 임원을 예를 들면 대표이사라든지 사내이사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등기 임원은 이제 뭐라고 그러죠? 뭐 업무 뭐 그런 뭐 무슨 업무 집행 임원 이사상무 전무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인데 통상 포괄적인 경영진은 이제 비등기 임원까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협의의 임원 경영진이라 하면 등기 임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CEO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은 경영진이에요. CEO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은 예, 경영진.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 근데 거기서 좀 큰 규모의 의사결정들은 이사회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사회로 올라가면은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모임이 이사회. 그러면 CEO와 이사회 의장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CEO를 정해요. 네. 그러니까 인사권이 이사회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주가 가진 인사권으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거고 이사가 가진 인사권으로 CEO를 임명할 수 있어요. 네네. 대체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 CEO
오너 위주의 경영진도 다 구성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사회도 주주, 이사회, 경영진을 다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예, 예. 네. 회장님이죠, 그분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사회라는 게 뭐 진짜 뭐 교수님들이나 좀 힘 있는 분들의 무슨 용돈벌이 수단 마냥 아니면은 이제 어디 가서 방패막이 역할을 하거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로 두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구성 멤버들을 전면적으로 이름 표시를 해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해야 된다. 외국에서는 뭐 문제 생기면 이사들이 소송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견제 똑바로 안 했다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금융이나 거래소가 주요 장기 투자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의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경영적인,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기업이 경영적인 판단을 하는 거하고 그 주주가 판단하는 게 좀 다를 수, 투자자가 판단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거래소가 운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를 투자자들과의 이제 오랜 동안의 피드백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일본 거래소 같은 경우는 2023년 4월부터 24년 1월까지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90개 이상의 장기 우량 투자자들 인터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래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거의 90개 정도면 1년에 90개면은 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계속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죠. 두 팀씩은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았다고 하고요.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뭘 좀 느꼈었냐면 예전에 그 엘리엇이 현대차에다 배당 요구할 때 네. 5조 8천억 달라 그랬어요. 배당금을. 5조 8천억? 예, 그러면서 현재 기준보다 거의 한 4배가 넘는 배당? 근데 그거 보기에 뭐 저런 천인공노할 놈이 다 있나 이게 국간 다 빼먹을 저런 외국인 탐욕적인 이런 그다음에 느낌. 이렇게 뿔을 그리죠, 뿔. 그쵸. 뿔을 그려, 빨간 뿔. 예,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얘기를 이제 좀 정밀하게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그걸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했을 때 유유 잉여 자본이 이만큼이 있으니 이거를 자본 배분을 이제 이렇게 해서 니네가 투자해서 수익 낼 거 아니면 주주한테 돌려주는 게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얻고 싶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뿔 달리는 걸로 나오긴 네네. 했는데 지지를 얻으려고 하다가 잘 생각해보면 예전에 네. 그 외국인 투자 탐욕적 외국인 자본, 외국 자본 뭐 이제 이런 거 표현하면서 나왔던 한 20년 전 뉴스들에서 그들이 요구했던 게 대체로 요즘 주주들이 우리가 회사에 요구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그쵸. 옛날 기억을 해보면 근데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현재보다 4배가 넘는 배당을 지금 당장 내놔라 그러는 건 동의받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네네네. 그럼 이 얘기는 자본 배분이 잘못돼 있으니 이걸 해소하세요라는 얘기라면은 올해 당장 그걸 해소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거를 나눠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배당을 뭐 5배를 한 번에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한 1.5배 수준으로 5년 동안 이어간다거나 네.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5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낼 수 있구나를 분석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을 그냥 한번 올해는 내가 뭐 하나 할게요라고 해서 잠깐 동기로 다 이것도 일종의 거버넌스 가지고 장난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일시적으로 주가 들어올려서 팔고 나가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기업 구조가 바뀌려면은 한 번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게 한국 거버넌스 포럼이 밸류업을 위해서 4가지 제안을 한 거고요. 그 일본에서 온 그 고다이라 류시로 니케이 신문 선임 기자가 3가지 성공 요인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일본인 특유의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이게 선도 기업이 뭐를 이제 그 일본에서 그 주주가치 증진을 위해서 뭔가 좋은 계획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네. 같은 업계에 있는 회사가 따라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양 빠진다고. 야, 뭐, 저기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러면 좀 체면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성공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게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발주자로 우리도 좀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뭐 네. 저기도 이제 일본에도 보면 우리 전경련의 저 모델이라는 게이단년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조찬 모임 같은 것들이 다 똑같이 해. 그러면 야마모토상
아직 안 했어 됐어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스미마생.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발주자로서 모범 사례를 따라가려는 태도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태블릿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범 사례를 이렇게 주면은 그냥 한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 없어서 그동안 안 그거는 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아. 우리는 그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유 저거 뭐 아, 근데 거기는 모범 사례가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따라한다. 예, 그냥 네. 좋은 양식 뭔가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또 일본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예, 일본 사람이 일본 얘기한 기자가.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소의 이제 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건데 역대 CEO 18명 가운데 6명이 노무라, 다이와 증권 등 대형 IB 출신이라 기업이나 이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밝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거래소의 CEO가 예, 예. 거기서 하라고 하면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 관료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IB에서 막 수십 년을 먹은 그 짬밥으로 정말 이렇게 잘 맥을 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향력도 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뉴스룸 시간에 하나 전해드렸던 게 이번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정은보 이사장으로 바뀌었는데 네. 이 이름을 꼭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이 프로그램을 결국 끌고 가는 거는 정부는 가이드 정도를 준다 그러면 거래소가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끌고 갈 때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사장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름이 정은보 이사장이다. 뭐 출신이 어떻게 돼? 이제 금융위 관료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감독원장을 했죠. 예, 금융감독원장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그 한미 방위비 협의 맞아. 했었고. 방위비 협상 단장이었죠. 예, 예, 그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감독원장으로서는 최적의 이름이죠. 증권보험은행. 응? 증권은행보험. 이름이 뭐? 정은보 아니야. 아, 정권은행보험. 정은보. 네, 네. 금융감독. 아, 그래요. 그거 이상 무슨 이름이 있어. 아, 은행보험. 네. 정은보. 옛날에 신용기금이라고 이금융이 있죠. 여전사 이런데 아닙니다. 예, 이름이 이금융이에요. 아니요. 그 원래 금융감독원에는 4가지 축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3가지를 말씀하시길래 한 축에 대해서 비은행 쪽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중국 전기차 충전용 전력 소비량이 그리스 전체 전력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라는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한국전력의 경영연구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이게 전기차 전환할 때 지금 어려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친환경 에너지 전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허들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무 전기차를 보급하는 거에만 몰두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도 어려운데 전기차를 보급하고 나면 거기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를 제가 이 표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전체 석유를 사용하는 양 중에 거의 30%가 수송용입니다. 자동차. 예. 그럼 이 30% 전체 석유 사용량의 30%나 되는 이 수송용 에너지를 전기로 바꾼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조금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전기를 만든 것도 이 전기도 친환경 전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보급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허들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좀 포커싱을 했었다 그러면은 네. 이제 그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허들에 한번 걸릴 것이고 두 번째 허들은 그 전기를 친환경으로 만드는 것에 한번 걸릴 건데 여기에 그 중국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충전용 전력 소비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52테라와트시로 그리스 전체 전력 소비량을 넘어설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전기차 돌릴 때 쓰는 전기만 하더라도 그리스 국가 전체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정도의 전기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7.1테라와트시였는데 네. 2023년에 35.7테라와트시 거의 5배가 넘는 전기를 전기차 충전용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의 전기차 보급량은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31.6%, 판매량 기준으로 해서는 1,000만 대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중국의 전기차가 올해는
지난해군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의 승용차 판매량을 상회하게 됐고, 그리고 고소득 국가보다는 중소득 국가에서 훨씬 더 많은 승용차가 판매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도 엄청나게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저는 요즘에 탄소 중립 관련한 얘기,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한 얘기들이 너무 소외돼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만 하더라도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먼데, 네. 이거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이런 허들에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국 전기차 문제도 여기 또 통상 문제까지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 전기차를 보급하는 것 중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수송에서도 버스 이런 분야거든요. 네. 왜냐하면 승용차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퇴근할 때 한번 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기버스는 하루 종일 네네네.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전환을 빨리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저렴하면 전환을 하면 좋은데, 다 중국 버스가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전기버스 수입은 2억 3,114만 달러로 1년 전보다 76%가 급증했는데요. 중국산 전기버스 수입이 2019년에 2,387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2억 3천만 달러예요. 거의 10배죠. 2019년 대비. 어디가 수입한다는 거예요? 한국이요.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수입해요?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버스는 몇 번 봤는데 예. 그 금액이 그렇게 커요? 그쵸. 저게 몇 번 본 게 다야. 전부 다 그걸로 되고 있어요. 지금? 네. 예. 아 그래요? 2019년 대비 지금 1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오. 근데 반면 우리나라 전기버스의 중국 수입은 얼마일까요? 0. 맞추셨습니다. 우리나라 전기버스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만들죠, 아, 현대차가. 근데 좀 비싸죠. 아. 그러니까 그때 뭐 만든다고 했던 회사가 뭐 있잖아. 뭐 에디슨 뭐 그거 아니에요? 전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뭐 문제 있었던 그거 아니에요? 쌍용차 인수하다가 네. 거하게 주가 조작으로 그렇죠. 맞아. 가셨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것만 하더라도 전력 사용량 걸리지, 그리고 그러니까 전기를 또 친환경으로 만드는 거 걸리지, 뭐 통상 문제 걸리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하면은 굉장히 강한 동력이 필요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요즘에 좀 관심들이 좀 덜하다 보니까 그런 허들들에서 계속적으로 걸리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는 알렉세이 나발리 관련한 기사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러시아를 테러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렌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은 나발리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러시아로 돌아갈 때 푸틴에 의해 살해될 것을 알았고 결국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나발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고 그 생각에 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테러 지원국 지정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민주당 소속 다른 상원의원 2명과 함께 이를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이르면 주 초에 입법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알렉세이 나발리에 대해서 조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투쟁을 해왔던 분인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거는 푸틴의 궁전이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푸틴의 궁전. 예.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유튜브입니다. 굉장히 와, 큰 유튜브. 저거. 본것 같아. 예. 근데 요게 푸틴의 궁전이고, 이 푸틴의 궁전의 영역은 여기 전체입니다. 네. 여기 전체에 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여기 이제 구독자가 623만 명 되는 그 굉장히 큰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리가? 예. 그리고 푸틴의 궁전 안의 모습을 이렇게 좀, 이건 그래픽으로 만든 건데, 뭐 카지노, 봉춤추는 스티퍼들이 봉춤추는 것 같은 그런 공간, 뭐 댄스 공간, 뭐 술집, 뭐 이런 것들도 다 있다. 이런 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잠시만요. 이게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푸틴의 궁전이라는 다큐로. 예. 근데 아카데미상을 받았는데 이제 감옥에 가 있느라고 이제 상을 못 받게 됐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분이 대신 받았던 거고, 이때 보시면은 저 왼쪽 분은 누구신가? 따님인가? 예. 그래요. 근데 이때 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뭔가 푸틴을 공격하니까 요원들이 와가지고 노비촉이라는 독을 이용해서 죽이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일로 갔다가 네. 독일로 갔다 다시 러시아로 돌아갔어요.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구해가지고 자기를 암살하려 했던 요원한테 전화를 해서 나 여기 고위 관료인데 야 니네가 실패해가지고 내가 지금 추궁을 받게 생겼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빨리 다 얘기해. 아 전화로. 예, 그래가지고 이 전화의 풀 버전을 또 다시 야.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죽을 고비 넘긴 거네요, 그죠? 죽을 고비 넘기고 또 그래서 이번에 잡혀가는데 러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잡혀갔습니다. 잡혀갈 때 그랬죠. 네네. 외신들에서 다 비춰주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잡아. 외신 기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비행기에. 그러다 가면서 얘기했어요. 이게 딱 오는 거 보고 아 저분들이네요. 비행기에 내렸을 때 유튜브입니다. 라이브로 그냥 찍은 거예요. 나 내리면 분명히 잡아갈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보셔라. 그래갖고 네, 이제 진짜 잡아갔어. 이러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서 법원으로 가서 이제 응원을 하는 메시지들로 이게 빨간 옷을 입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아 여성분들이. 예, 이때 아내분이 빨간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를 한 게 있었고. 어제 어디서 연설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고 눈물을 꾹 참고 자기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아, 아내분이 막 오열하지 않고 굳은 의지로 절제하면서. 절제하면서 이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게 여기서 굉장히 좀 특이했던 부분이 이게 영상 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깜깜한가요? 이거 한번 재생을 한번 드리면은 이게 재판 받을 때입니다. 네. 뭐라고 하트를 그린 겁니다. 손가락으로. 예. 아. 이런 스타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맨틱하네. 푸틴이 아무리 나를 탄압하더라도 나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과 평화롭게 지내면서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재판장에서조차도 이렇게 했었는데 네. 33년형을 받고서 시베리아로 옮겨져서 이번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무슨 전제 짜르 왕정 시대나 뭐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궁전 짓고 네. 정적은 저 유배 보냈다가 독살해 버리고 예를 들면. 네. 근데 왕정 시대에는 자기 돈으로 궁전을 졌는데 네. 푸틴의 궁전은 자기 돈이 아닌 걸로 지은 걸로 나발리는 폭로를 했습니다. 아니, 뭐 나라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뇌물. 뇌물 같은 걸로. 예. 그래서 이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돼 있는 나라는 현재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입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다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경제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갖고 더 받을 게 있나? 여기서 뭘 더 받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달러 결제도 안 되고 뭐 무기는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실 경제 제재를 했을 때 글로벌한 영향이 있는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게 되면 얼마나 더 큰 파급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취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율리아 나발라야 그러니까 나발리의 부인은 이제 알렉사이 푸틴에 의해서 살해됐고 연루된 인사들의 신원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뭐 상황입니다. 일단 그냥 나오기로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부터 무역, 투자, 원조 등에서 엄중하게 일방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정도로 밖에 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더 하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좀 복잡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받고 있는 경제 제재가 많아서 추가로 뭘 더 받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러시아는 역사가 멈춰져 있는 나라인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저런 정적을 물론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뭐 이제 그렇게 다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런 정적을 이제 시베리아 유배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뭐 두 분은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83년도에 네. 필리핀에 마르코스 대통령의 네네네네. 정적인 그 아키노 의원이 그 마닐라 공항에 도착을 해요. 네. 거기서 저격당해 죽어버리잖아. 그게 83년이니까 40년이 넘은 기간이에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와이프가 이제 코라선 아키노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리고 마르코스 정권이 이제 이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붕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네. 그게 40년이 넘은 건데 네. 40년이 그 뭐 세계 뭐 최고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러시아가 아직도 저런 행태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73년도에 아마 그 김대중 그때 야당 지도자가 그 뭡니까? 현해탄. 일본에서 납치된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40년, 50년 동안 세계는 진보하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이렇고 필리핀도 어쨌든 진보하는데 러시아는 계속 거기서 그냥 멈춰져 있는 거죠.
푸틴이 뭐 영원히 불로장생하는 것도 아니고 예. 저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예? 근데도 지지율이 뭐 80%막 이렇게 그것도 좀 아이러니라 이거예요. 그 러시아 80%. 러시아가 뭐 인터넷이 막힌 나라도 아니고 모르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이 1루블 10루블 주고 다 기업을 팔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것도 이게 광명천지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맥도날드고 뭐 다 하고 그 맥도날드하고 비슷하게 또 해. 네. 러시아 말로 해가지고 스타벅스도 그렇고. 알렉세이 나발리 관련해서는 저희 취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권 채널에서 상세하게 좀 네, 오늘 저녁에 또 러시아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오늘 저녁길 퇴근길 라이브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네.